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글 재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호서대학교의 AI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강의를 맡게 된 강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코스인 워크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며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여러분, 두 번째 코스의 내용은 기억하시나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 산업 간의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산업을 파괴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나 서비스는 글로벌로 확장되면서 개인에게는 개별화된 맞춤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과거에 비해 훨씬 스마트한 경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스의 내용은 워크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비즈니스의 변화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에 따라 개인은 어떠한 스킬이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을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저의 개인적인 커리어 개발의 경험을 하나의 유스 케이스로서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일하는 방식에서도 기존의 기업들과는 다른 방식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은 왼쪽에서 보이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결정은 위 조직이 수행하며 아래의 조직은 결정된 전략을 실행하는 역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된 결과를 위쪽에 보고하면 위 조직은 결과를 토대로 다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예측되는 경우 이와 같은 전략과 실행하는 조직을 분리하여 조직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변화의 스피드가 빠르며 업계와 지역의 경계를 초월한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형태의 조직은 사용자의 피드백을 빠르게 서비스에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현재 많은 기업이 오른쪽에 보이는 어자일 형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어자일 조직에 있어 중요한 점은 전략과 실행하는 조직이 같은 조직에 있어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전문성이 아주 높아서 다양한 조직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니저들의 역할이 결정보다는 멤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을 같이 해결하거나 멤버의 성장을 위해 커리어 개발을 함께 생각하는 서번트 리더십의 역할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글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기업 환경에서 이노베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전에 대한 공유입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본인의 일을 본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재적 동기로서 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을 채용해서 기업과 문화에 생기를 넣어주는 것이며, 네 번째는 리스크 테이킹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리스크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넥션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조직 구성원이 다양한 내부와 외부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의 문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이세돌 선수가 구글의 딥마인드 챌린지에서 알파벳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라는 인공지능과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하루에 한 차례 대국으로 총 5회에 걸쳐 바둑 대결을 했을 때 사진입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알파고가 4대1로 승리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가능성과 두려움에 대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에 또 다른 스토리가 있는 걸 아시나요? 여기 김태훈이라는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과학기술원의 학부생이었던 그가 딥마인드와 애플의 논문에서 비공개된 소스를 직접 구현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놀란 실리콘밸리의 다양한 기업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과 함께 구글에서도 인공지능의 핵심 부서인 구글 브레인의 제프 딘도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글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김태훈님은 인공지능이 특정한 기업의 이익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산업에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의 비영리 AI 연구 기업인 오픈 AI의 개발자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스토리를 공유할까 합니다. 미국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도로 곳곳이 파여 있는 곳이 많으며 이는 커다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도로의 어떤 부분이 파여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에서 정기적으로 도로를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에 엄청난 예산이 드는 일입니다. 이 학생들은 LA에 있는 노욜라 메리 대학의 학생들인데요. 차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로의 상태를 촬영하고 그 촬영한 동영상에서 도로에 파여 있는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기계 학습을 이용해서 현재 어느 도로가 위험한지를 검출해냈습니다. 물론 제한된 리소스로 행해진 프로젝트라서 한계가 있지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만약 모든 차 안에 달려있는 카메라의 동영상을 클라우드에 올리고 이 학생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로의 상태를 점검해서 가장 보수가 시급한 지역을 알아내서 효율적으로 도로 정비를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예산 절감과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기술을 이용하여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스토리는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인재들을 어떻게 영입할 것인지, 개인의 입장에선 어떻게 이러한 기회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의 전문성과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에서 2025년에 세상에 필요한 10가지 기술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기술을 4가지 형태로 분류했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사람들과 일하는 능력, 기술 활용 능력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포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혼자서는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복합적인 기술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왼쪽의 숫자는 제가 대학 졸업 후 현재까지 전직한 숫자입니다. 즉 7번 전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숫자는 그 회사 중에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회사의 숫자입니다. 즉 3개의 회사는 망했다는 의미입니다. 제 커리어 패스 중에 7번 전직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중 3개의 회사가 망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제가 어떻게 경력 관리를 하면서 성장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이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무 시간을 비교하자면 과거의 회사는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듯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의 회사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의 라이프 리듬에 맞춰서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비교하자면 과거의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평가되었지만 현재의 회사는 철저하게 결과에 대해서 평가로 내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어떤 임팩트를 주었는지가 평가됩니다. 이로 인하여 목표 설정 시에 숫자로 측정 가능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하며 그걸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일 진행 방식을 비교하자면 과거의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직접 관계자와 관리자의 합의가 중요했었기에 합의를 만들어내기까지 조율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회사는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진행해야 하며 관계자들에게 이 프로젝트의 의미와 임팩트에 대해서 설명하며 참여시키는 자기 주도적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마켓의 영향 범위를 비교하자면 과거의 회사는 하나의 범위에 국한되었던 부분이 이제는 글로벌 임팩트를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점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철저하게 결과로 평가받는 회사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제가 경력 관리를 할 때 정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피봇이라는 방법입니다. 피봇이란 적당한 시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을 기준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스타트업에서 처음 계획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서 비즈니스 형태를 바꾸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저는 경력 관리에서도 이러한 피봇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게 되고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도전을 할지 지금 일을 그대로 할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보팅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과 성장 마인드인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스 마인드셋이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재능과 능력은 경험과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할 경우 이를 성장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로스 마인드셋이며 실패한 것은 나의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픽스드 마인드셋입니다. 다양한 변수와 급속한 변화에 의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본인이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로스 마인드셋은 본인의 한계에 선을 긋지 않으며 새로운 도전이 본인의 성장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보팅을 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만을 고려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적기 때문에 성장 마인드를 함께 고려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높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경력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저의 경력 관리 속에서 그로스 마인드셋을 이용해서 다양한 역할에 도전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개발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니어로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시니어가 고객들과 협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때 제가 개발한 내용이 왜 필요한지, 누구한테 필요한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관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킬이 개발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스킬은 아니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함으로써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이때 좀 더 깊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프로덕트 매니저로 역할을 바꾸었고 이때 주로 프로덕트의 방향성이나 프로젝트 관리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제가 만든 프로덕트가 마켓이나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사용되어 지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후 프로덕트 개발이 자사 및 외부 협력 업체와의 파트너십에 의해서 개발되는 형태가 점점 많아지면서 비즈니스 개발로 역할을 변경하였습니다. 비즈니스 개발에서는 일본 및 글로벌 경쟁사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상태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면서 구글 재팬으로 전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이 경력 개발에 있어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의 스킬에 그로스 마인드셋을 결합하여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고 그걸 통해 새로운 성장 경험을 얻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피보팅을 통해서 다음 역할을 정할 때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3개 정도 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3가지 키워드는 제가 구글 재팬으로 전직할 때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 키워드였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코시스템, 사회공헌 3가지였습니다. 그중 에코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다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모인 사람들이 참여자로 가치를 만들고 네트워크 효과로 플랫폼이 확장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를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철학이나 운영 방식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에코시스템에 공헌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시스템은 그걸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왼쪽은 구글 캠퍼스에서 구글러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연주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점심을 먹으러 나왔는데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인상적이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연주에는 구글러나 그냥 캠퍼스를 구경하러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었습니다. 구글이 만드는 서비스는 기본 오픈이며 누구나 참여하여 같이 만들 수 있어 왼쪽 사진이 구글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비즈니스 센터에서 애플 본사를 찍은 사진입니다. 큰 나무 뒤에 보이는 것이 애플 본사입니다. 애플파크 비즈니스 센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애플 본사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애플은 구글에 비해 클로즈되어 있지만 최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서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 두 사진을 보면 양쪽 회사의 철학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어떤 회사의 철학이나 에코시스템이 더 좋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각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에 맞춰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에코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실현하고 싶은 미션이 어느 철학과 더 맞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의 가치를 느끼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선명해지면서 좋은 경력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다.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변화의 스피드가 더 빨라지고 더욱더 불확실한 시대가 될 것임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빠르게 적응할지가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3번째 강의인 워크 트랜스포메이션의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첩성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민첩한 조직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기업들이 변화에 맞추어 개인의 성장과 경력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어려운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피보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민첩한 조직 안에서
본인의 경력 개발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지면서 정기적으로 피보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한 미션을 정의하고 어떠한 전문성을 가질지, 그리고 그 미션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회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는 휴먼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디지털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로써 세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 대한 문의는 아래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